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즈컨입니다. 신인간혁명 제13권 98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를 비롯한 정부 대표단 일행이 중국 땅을 밟은 것은 1972년 9월 25일이었다. 그리고 29일 오전 10시 18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중일 공동성명 조인식이 거행되었다. 중일 두 나라는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그 뉴스에 일본 전역이 열광했다. 양국 총리인 다나카 가쿠에이와 저온 라이 총리 그리고 외상이 엄숙히 성명에 서명하고 총리끼리 몇 번이고 힘차게 악수를 나누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지 23년 만에 마침내 중일 국교가 수립되어 양국 간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하였다. 야마토 신이치는 이 조인식 상황을 텔레비전 뉴스로 보면서 감개가 깊었다. 대학부 총회에서 바로 그 제언을 한 지 어언 4년의 세월이 흘렀다. 신이치는 자신이 정성 들여 심은 종자가 드디어 꽃을 피운 듯한 감격을 맛보았다. 또 스승 도다 조세이가 아시아 민중의 행복을 끊임없이 염원했었는데 그 불행의 싹이 하나 뽑혔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기뻤다. 텔레비전은 가까운 이웃인 두 나라가 커다란 축제 분위기에 감싸여 있는 모습도 전하였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지금 중일 국교의 문은 열렸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국교만으로는 진정한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우정의 다리, 신의의 다리를 놓아 민중의 마음과 마음을 굳건하게 맺는 일이다. 민중은 바다다. 민중 교류의 해원이 열려야 비로소 교류하는 모든 배가 오갈 수 있다. 다음은 문화 교육 교류다. 인간 교류다. 그리하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중일 우호의 금의 다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의 이런 결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야마토 신시가 중일 우호 협회의 초대로 그토록 염원하던 중국 방문이 실현된 것은 1974년 5월 30일이 되어서였다. 신시를 단장으로 한 창가학회 대표단 일행은 영국령이던 홍콩의 주릉에서 열차로 홍콩의 마지막 역인 로우까지 왔다. 여기서부터 철도를 따라 100m 정도 걸어 중국 땅인 선전으로 들어갔다. 신이치는 홍콩과 중국의 경계선인 강에 놓여있는 철교를 건너 선전역 군내에 다다르자 4년 전에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길을 떠났던 마스무라 겐조의 모습이 떠올랐다. 87세의 노구를 휠체어에 의지하고 목숨이 다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절실히 느끼면서 국교 회복을 위한 투지를 불태우며 중국 방문길을 나선 것이다. 신이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마스무라 선생님, 저는 약속한 대로 지금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어받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중일의 금의 다리를 반드시 놓겠습니다. 주릉시를 떠날 때 내리던 비는 이미 그친 상태였다. 선전의 하늘을 올려다보니 옅은 구름 사이로 태양이 얼굴을 내밀며 미소를 건네는 듯하였다. 신이치는 제1차가 되는 이번 중국 방문에서 베이징, 시안, 상하이, 항저우, 강저우 등을 방문했다. 그리하여 교육과 문화 교류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베이징 대학교를 비롯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을 방문하는 한편 중국 불교협회 책임자 등과 대화했다. 또 리센넨 부총리, 중일우호협회 라오청쯔 회장 일행과 회담하고 중일평화우호조약, 사회주의와 자유의 문제, 더 나아가 자원, 유엔, 핵무기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장도 시찰했다. 민중 속으로 들어가고자 가정도 방문했다. 타가소에도 들렸다. 청년들과도 대화를 나누었다. 심야에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중일우호협회의 순핑화 비서장 등과 초능을 아껴 대화를 거듭했다. 신이치가 중국에서 보낸 17일간은 중일우호의 5개를 개척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 끊임없는 개간 작업이었다. 저우 총리는 야마토 신이치와 해견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다. 그러나 신이치가 중국에 머문 동안 총리는 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상태였다. 총리와 신이치의 역사적인 회견은 제2차 중국 방문 때 실현되었는데 지난 1차 방문 이후로 반년이 지난 1974년 12월 5일의 일이었다. 총리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병은 무거웠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신이치는 중일우호협회 랴오청쯔 회장이 답례연에 열린 자리에서 저우 총리가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 했을 때 해견을 사절했다. 총리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듯했다.
신씨는 랴오 회장의 권유에 따라 잠시 인사만 드리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해견장으로 향했다. 저우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신씨를 만나겠다고 말했을 때 병원 의사단은 모두가 반대했다. 그래도 해견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생명은 보증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무슨 일 있어도 만나야 한다. 곤혹스러워진 의료진은 총리의 아내 덩인샤오에게 총리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부인은 대답했다. 언나의 동지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해견을 허락해주세요. 신씨를 태운 차가 도착한 것은 저우 총리가 입원한 305호 병원이었다. 시각은 이미 오후 10시 가까이 되었다. 현관에는 병든 몸을 일으켜 인민복 차림을 한 총리가 서 있었다. 그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장절한 기백을 신씨는 느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면이었다. 해견에는 신씨의 아내 미네코도 자리를 함께했다. 저우 총리 76세, 신씨 46세. 두 사람은 굳게 악수를 나누었다. 그 순간 신씨는 서로의 혼과 혼이 뜨겁게 맥동하며 통하는 것을 느꼈다. 조금도 깜빡이지 않고 신씨를 바라보는 총리의 눈은 예리하기도 하고 또 한없이 상냥하기도 했다. 20세기의 마지막 남은 25년간은 세계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의 조기 체결을 희망합니다. 총리 한마디 한마디가 유언과도 같이 신씨의 생명을 꿰뚫었다. 그는 총리의 말에서 중일 우호의 영원한 기를이라고 외치는 혼의 울림을 들었다. 평화의 바통을 건네받았다고 생각했다. 벚꽃이 필 무렵 다시 한번 일본을 방문해 주십시오라는 신씨 제2의 총리는 쓸쓸한 미소로 살며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도 바라는 바이지만 아무래도 실현하는 건 무리일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팠다. 이것이 대대로 그리고 면면이 이어질 중일 민중 교류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생애 단 한 번뿐인 만남이 된 것이다. 신씨는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했다. 나는 기필코 내 생애를 걸고 견고하고도 영원한 중일 우호의 금의 다리를 놓겠다. 12월을 맞이한 베이징의 밤은 깊은 밤은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 정도로 추웠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새빨간 톤이 소리를 내며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북두 달려라. 눈 속에 파묻힌 저 비애의 골짜기에 빛을 보내기 위해 고뇌에 빠진 저 짙은 어둠이 깔린 숲에 불을 밝히기 위해 이곳에도 저곳에도 나를 기다리는 벗이 있다. 가라. 힘이 닿을지언정 땅끝까지 내 생명을 불태워 빛의 날개가 되어 1968년 9월 13일 야마토 신씨는 비행기를 타고 도쿄에서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로 갔다. 일본 최북단의 와카나이로 가기 위해서이다. 당시만 해도 와카나이로 가는 정기 운항편이 없었다. 신씨는 하네다에서 항공편으로 삿포로를 경유하여 아사카와까지 간 다음 그날은 근교의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열차를 타고 와카나이까지 가기로 했다. 동행한 주조기요시, 세키 이사오 등과 함께 신씨가 아사히카와 공항에 내린 시각은 오후 4시경이었다. 도쿄는 아직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아사히카와는 벌써 나무들이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가을 기운이 감돌았다. 이날 신씨는 잡지사에서 의뢰받은 원고를 쓰기 위해 공항에서 숙소인 여관으로 곧바로 직행하여 일을 해야만 했다. 신씨가 아사히카의 공항에 도착할 무렵 그 지역의 학회원들은 학회가 건립하여 기증한 다이호사에 모여 야마토 회장의 홋카이도 시도의 성공을 기원하는 창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멤버들은 야마토 회장이 와카나이를 방문하는 목적이 아사히카와에서 열리는 회합에 참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잠깐이라도 만나보고 싶다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었다. 공항에는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미야기 마사하루 총무와 아사히카와 남자부의 중심자인 고토 게이스케 등 몇몇 간부가 마중 나왔다. 그들은 아사히카와 멤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신이치에게 아사히카와 동지들을 꼭 만나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다망한 야마토 회장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목에서 말을 삼켰다. 그런데 신씨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 모두 어딘가에 모여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일단 그곳으로 갑시다. 격려하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씨의 말에 마중 나온 멤버들은 상기되어 대답했다. 그러나 도쿄에서 동행한 간부의 얼굴빛은 이내 어두워졌다. 신씨가 계획이 없던 회합에 참석하면 그만큼 일할 시간이 없어지고 결국 수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 신이치는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9월 6일에는 주사를 맞고 소크학원의 운동장 개장에 참석했고 8일에는 대학부 총회에서 중일국교 정상화 지원 등 무려 1시간 17분에 걸친 대강연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전날인 12일에도 민주음악협회의 약칭 민음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미국 발레 시어터 감독 일행과 회담했다. 실로 경무가 계속되는 나날이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측근 간부로서는 신 씨가 아사히카와에서는 조금이라도 쉬길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사히카와에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라며 기꺼이 해합 장소로 향했다. 신 씨는 언제나 지금이 임종이라고 자신을 다일렀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는 언제나 평생에 단 한 번뿐인 만남이라는 심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격려했다. 그 진지하고 필사적인 생명의 활시 위로 쏜 불꽃 같은 혼의 화살이 상대방의 폐부를 찔러 용기를 불태우게 하는 것이다. 아사히카와의 하늘 아래 저 멀리 늘어선 다이세스산 봉우리의 웅장한 모습이 보였다. 멤버들이 모여있는 다이오사에는 신이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었다. 도다 조세이가 서거한 이듬해인 1959년 1월 신이치는 아사히카와를 첫 방문하여 이곳에서 혼신의 힘을 쏟아 어서 강의를 했다. 당시 신씨는 오직 한 사람뿐인 총무로서 사실상 학회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해를 여명의 해로 명명하자고 제안하고 제자가 일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투쟁의 첫발을 엄동설한인 홋카이도에서 내딛자고 결심했다. 신씨 방문 계획을 전해 들은 어느 간부는 기가 막힌 듯이 말했다. 이 추운 1월에 아사히카에 가시는 겁니까? 좀 더 따뜻할 때 가시면 좋을 텐데. 명문 대학 출신의 요령을 잘 부리는 간부였다. 신치는 엄한 어조로 말했다. 혹한의 계절이기 때문에 가장 추운 곳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투쟁하는 동지의 노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간부가 솔선해서 가장 어려운 곳에 가야 합니다. 법화경은 겨울과 같은 신심이지 않습니까? 신심은 요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힘든 곳에 몸을 두고 눈물 겹게 끝까지 싸워야만 진정한 성장이 있고 비로소 자신의 숙명 전환도 가능해진다. 더욱이 동지도 그 모습에 촉발되어 일어선다. 홋카이도는 신이치가 스승 도다 조세이를 대신하여 유발이 탄광 노종조합의 부당한 단합과 싸우고 해연을 지키며 신교의 자유를 쟁취해낸 청춘 시절의 무대다. 도다가 서거한 후 신이치는 그 사제 공전의 천지인 홋카이도에서 새로운 창가학회 건설을 위한 봉화를 올리고자 눈 덮인 벌판을 달려 아사히카와를 방문했던 것이다. 초대자 마키구치 사부로는 1932년 7월 향토 교육 강연을 위해 홋카이도를 방문해 아사히카와에 머물렀다. 도다 조세이도 1954년 8월 아사히카와 반총회에 참석한 것을 비롯해 아사히카와 지구총회, 지도회, 다이오사 낙성 입불식 등 2년 동안 4차례 방문했다. 도다는 아사히카와를 홋카이도 강포의 요충지로 하겠다는 각오가 있었다. 신실은 첫 방문 때 오타루에서 열차를 타고 오후 1시 반에 아사히카와 역에 내렸다.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어 일대가 은빛 세계였다. 하루 중에 가장 따뜻한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바깥 공기는 살을 애는 듯이 차가웠다.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신 씨에게는 춥다기보다 아프게 느껴졌다. 그 맹추위 속에서도 아사히카 역에는 많은 회원들이 줄을 서서 환희에 찬 얼굴로 신 씨를 맞이했다. 어서 강의 장소인 다이오사에 도착하자 입구에서도 많은 청년부 멤버가 환영해 주었다. 신 씨는 모두의 건강이 염려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추운데 정말 감사합니다. 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러자 한 청년부가 웃으며 대답했다. 야마토 선생님, 이 정도 추위는 끄떡도 없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한 편입니다. 이미 장례는 10,000원이었고 밖에도 200명쯤 되는 청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의를 시작할 무렵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밖에 선체로 활짝 열어놓은 창문 쪽으로 귀를 기울이며 강의를 듣고 있었다. 시인치는 니시야마 전답서의 한 구조를 인용하여 낭낭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전우는 지극히 힘으로 물들여도 물들지 않으며 어서 1474쪽. 신실은 아사히카와 동지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순백의 눈처럼 깨끗한 신심을 생에 간철해 줄 것을 혼을 쏟아 호소했다. 강의는 점점 열기를 더해갔다.
그때였다. 강의실 지붕 위에 쌓여있던 눈덩이가 털썩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눈은 창밖에서 어서를 펼쳐보던 몇 명의 남자부 머리 위로 곧바로 덮쳤다. 머리에서부터 눈을 뒤집어 써서 마치 눈사람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머뭇거리지 않았다. 어서 위에 떨어진 눈을 털어내고 머리를 닦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거기에는 거모의 수행 같은 준엄함이 있었다. 뜨거운 구도의 숨결이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신이시는 생각했다. 굉장한 구도심이다. 바로 이것이 크게 성장하는 원동력이다. 머지않아 틀림없이 이곳에서 많은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장래 반드시 아사히카와가 또 홋카이도가 광포의 일대 추진력이 될 것이다. 이날 신씨는 장소를 옮겨 다시 한번 어서를 강의하고 청년부 간부들이 모인 해합에서도 있는 힘껏 발심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렸다. 야마토 신씨가 아사히카와를 두 번째 방문한 것은 5년 후인 1964년 9월의 일이었다. 회장이 된 후 첫 방문인 아사히카와 지도에서는 아사히카와 해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또한 3년 후인 1967년 8월에는 아사히카와 소라치 두 본부의 기념 촬영에 참석하기 위해 아사히카와를 세 번째 방문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약 1년 만에 네 번째로 아사히카와 땅을 밟은 것이다. 신씨가 창제의 장소인 다이오사에 도착하자 큰 환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메아리쳤다. 자, 여러분의 건강과 일가의 번영을 기원하며 함께 근행합시다. 신이치의 도사로 근행이 시작되었다. 창제가 끝나고 동행 간부의 인사에 이어 신씨가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학회의 동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꼭 행복했으면 하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본전님 앞에서 불보살 앞에서 맹세합니다. 앞으로도 한평생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는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몇 천만 번이고 계속해서 제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말에서 동지에 대한 깊고 깊은 신씨의 마음이 느껴졌다. 모두의 마음에 감동이 넘쳤다. 신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세간의 번영은 상대적인 것이고 재행무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원한 번영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생명의 궁전을 열어서 자신의 경애를 높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선유포라는 대서원에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니시렌 대성인 불법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광선유포를 지표로 내걸고 그 실천을 설한 것에 있다. 광선유포의 종교이기 때문에 대성인은 자행하타에 걸친 불도수행, 즉 수행의 주요 항목으로서 창제와 더불어 절복과 홍교를 내세웠다. 그러면 왜 대성인은 홍교를 외치셨을까? 그것은 중생 자신이 대성인과 똑같이 광선유포를 선하고 홍교를 매진하는 가운데 일생성불의 대도가 있기 때문이다. 니시렌 대성인은 말씀하셨다. 니시렌과 동일하면 지용의 보살이 아니겠느뇨. 어서 1360쪽 법화경을 일자일구라도 부르고 또 남에게도 이야기하는 자는 교주석전의 사자이니라. 어서 1121쪽 대성인의 마음인 광선유포를 사명으로 정하고 정법을 넓히는 사람은 지용의 보살이고 부처의 사자라는 선언이다. 그 실천 속에서 자신이 본불림과 이어져 불보살의 생명이 용연된다. 청정하고 강한 생명력과 무한한 지혜가 맥동한다. 바로 거기에 자신의 생명 변혁이 있으며 인간혁명과 경애혁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색신불이, 의정불이, 의불법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바뀌면 병고와 경제고 가정부라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숙명도 전환할 수 있다. 장각회는 대성인의 가르침대로 광선유포의 길을 맹렬한 기세로 달려왔다. 도다 조세인은 제2대 회장에 취임한 날 자신의 생애 원업으로 회원 75만 세대 달성을 선언했다. 도다가 이런 큰 목표를 제시한 것은 모든 동지에게 절대적 행복 경애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스승의 이 서원을 제자로서 반드시 성취하겠노라고 함께 일어선 사람이 야마토 신씨이며 그런 그의 뒤를 청년이 또 수많은 동지가 따르고 있다. 초창기 멤버는 입회하면 근행을 배움과 동시에 선배를 따라 홍교활동을 하러 다녔다. 모두 빚에 쪼들리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병고로 괴로워하며 집에서는 말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활동이었다. 홍교라 해도 맨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저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도 활동에 힘쓰면 온몸에 새로운 힘이 넘치고 희망이 느껴졌다. 새로 입회한 동지는 그런 작용을 실감하고 기뻐하며 즐겁게 말했다. 더욱이 선배들과 함께 활동하며 교학을 배우는 속에서 신심을 깊이 확신하고 또 불법을 어떻게 알려가면 좋을지를 익혀갔다. 광선유포라는 존귀한 사명을 장악한 동지는 가난한 버세집에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직책을 가진 사람의 저택에도 기꺼이 찾아가 즐겁게 불법을 이야기했다. 참된 인간의 길은, 진실한 행복의 길은 바로 이 신앙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고 야단도 맞고 자네 병이 나으면 다시 와라며 쫓겨난 적도 있었다. 소금도 뒤집었었다. 물벼락을 맞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동지들은 모두 의기양양했다. 신심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다니 이 얼마나 불쌍한가라는 것이 그들의 신심 어린 마음이었다. 동지의 가슴 속에는 용기의 불이 새빨갛게 타올랐다.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강하고 강한 확신이 싹텄다. 모두 각양각색의 고뇌를 안고 있었지만 그 고뇌에 짓눌려 있지 않았다. 종의 부살로서 또 부처의 사자로서 홍교에 힘쓰는 환희와 긍지로 가득 찼다. 동지는 오히려 자신의 생활과 병고보다도 벗의 괴로움에 가슴 아파했다. 사해의 또 일본의 미래를 염려하고 세계 평화에 대해 고민했다. 이미 그 일념에서는 자신의 고뇌에 괴로워하지 않는 위대한 경애를 터득하고 있었다. 경애의 혁명은 현실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공덕의 꽃을 피우며 행복의 열매를 맺어주었다. 스승과 함께 강포의 서원에 사는 그곳에 절대적 행복에 이르는 인간혁명과 숙명전환의 식도가 있다. 이 광선유포라는 성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창가학회원에게 주어진 영예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야마토 신씨도 그 행복의 대도를 열기 위해 제3대 회장에 취임했을 때 회원 300만 세대 달성을 도전 목표로 발표했다. 그것을 성취하자 600만 세대 달성을 내걸고 차례차례 광포의 대서원을 일으켜왔다. 그리고 이때도 정본당이 건립되는 1972년을 목표로 각 조직에서는 제각기 홍교 목표를 내걸고 날마다 매진하고 있었다. 야마토 신씨는 힘주어 호소했다. 광선유포라는 성업의 의의를 생각하면 우리가 본尊님을 수지하고 홍교에 힘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신심의 훌륭함을 사회에서 생활상의 실증으로 모두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씨는 장년부는 모두의 유체로서 생기 발랄하게, 부인부는 일가의 태양으로서 총명하게, 남자부는 빛나는 미래를 확신하여 힘차게, 여자부는 복원을 쌓기 위해 강성한 신심을 일하는 각부 지침을 전하고 말을 끝맺었다. 자, 이번엔 즐겁게 노래를 부릅시다. 신씨의 제안으로 남녀 청년부와 고등부가 차례로 노래를 불러 해합장소는 즐거운 어울림의 한마당이 되었다. 마지막에 아사히카와 총합본부의 총합본부장으로 아사히카와 초대 지구부장을 지낸 나카야마 이치로의 지휘로 다 함께 하케가를 부르기로 하였다. 총합본부장인 후지타 후사타로는 아직 30대 후반의 탄탄한 체격을 가진 정열적인 리더였다. 한편 총합본부장인 나카야마는 차분하고 굵직한 50대 후반의 장년이었다. 나카야마 씨, 드디어 지금부터입니다. 젊은 리더에게 맡기고 자신은 쉬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열심히 해주세요. 신씨가 이렇게 말을 건네자 나카야마는 예 하고 안경 너머로 눈을 반짝거리며 입을 깍 다문 채 하케가에 맞춰 힘차게 지휘를 하였다. 나카야마의 집은 제지회사의 사택이었는데 오랫동안 자택을 활동 거점으로 제공해왔다. 언제나 많은 회원들이 출입했고 멀리서 아사히카와에 온 동지가 그의 집에 머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나카야마에게는 자식이 5 있었다.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을에 낯선 사람이 자기 이불 속에서 함께 자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찾아오는 청년들에게는 언제나 식사를 대접하고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동지에게는 쌀 등을 내주는 일도 있었다. 광선유포를 위해 내 인생이 있다. 이것이 곧 나카야마의 결이며 신념이었다. 나카야마의 아내 후미에는 가게를 필사적으로 꾸려 지탱하며 아사히카와 지부의 초대 부인부장으로서 남편과 함께 활약했다.
신씨는 아사히카와를 처음 방문했을 때 나카야마의 집을 방문했다. 이 부부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던 신씨는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가족을 격려하고 싶었다. 나카야마의 집은 다다미 6장짜리 넓이에 작은 방 2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런 곳에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밤낮 없이 드나든다고 생각하니 아이들이 가여워 견딜 수 없었다. 미안한 생각에 신씨는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노고가 광선유포를 학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인재가 성장해 갔을까. 자기 집을 활동 거점으로 제공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공헌해온 공덕은 무량하고 무변하다. 그것은 대복은 대복독이 되어 자손대대까지도 비춰갈 것이 분명하다. 신씨는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나카야마 이치로가 말했다. 선생님, 저는 창가케를 위해 진력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창가케를 만난 것 자체가 최고의 복운이고 공덕입니다. 그 공덕을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나카야마의 말에는 직접적인 체험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나카야마는 원래 법화강이었으며 아사히카와 근교의 후카가와에 있는 1년 정종 사원 호류사의 신도였다. 그런 나카야마가 창가케의 존재를 점한 것은 1949년 여름이었다. 어느 날 종문의 승려가 학회에서 발간한 다이바쿠렌게 창간호를 가지고 찾아왔다. 나카야마는 그 책에 게재된 도다조세이의 생명론을 무심코 훑어보았다. 마음이 끌리는 내용이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이만큼 명쾌하게 설명한 논문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차근차근 읽으면서 나카야마는 어느샌가 전율을 느꼈다. 이것이 불법에서 설하는 진실한 생명인가? 이 도다조세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인물이다. 도다의 생명론을 수독한 나카야마 이치로는 생명 궁극의 법인 이 불법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처음으로 절복에 도전해 보았다. 그러나 제대로 불법의 법리를 설명할 수도 상대방의 질문에 답할 수도 없었다. 1951년 11월 학회에서 절복 교전이 발간되자 그는 곧바로 20권 정도를 구입해 우인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리고 세이쿄 신문을 구독해 홀로 불법 연찬에 힘썼다. 나카야마가 계속 고군분투하던 1953년 초여름 아사히카에서 가까운 아이베스 호센사에서 단도 총대인 노주에 도쿠이치가 갑자기 그를 찾아왔다. 나카야마는 비파 연주의 명수였기 때문에 호센사에서 주최한 행사에 초대받은 적도 여러 번 있어 노주에와는 얼굴을 하는 사이였다.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주에는 창가케에 대해 흥분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노주에는 그해 5월쯤 다이세키사에 갔을 때 학회에서 온 등산의 멤버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학회원이 한 말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광선유포를 이룩하는 일이 바로 대성인 정신이고 절복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절복이 중요하다는 말을 절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노주에는 학회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도쿄의 고유아지부 자담회에 참석해 보았다. 근행이 시작되었다. 전원이 능숙하게 독경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 근행이 끝났을 때 노주에는 옆에 있던 부인부에게 작은 소리로 물어보았다. 모두 어떻게 이렇게 근행을 잘할 수 있죠? 부인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떻게라니요? 당연하잖아요. 다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근행을 하고 있으니 잘하는 건 당연하죠. 노주에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기 고장에 있는 절의 신도 중 매일매일 착실하게 근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총대인 노주의 자신도 창제는 하지만 조속근행을 매일 엄격히 실천하지 않았다. 또 노주에는 활기에 넘치고 생기발랄한 참석자들의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좌담에는 공덕담으로 넘쳐 모두에게 환희가 있고 확신이 있었다. 절에서 하는 행사는 언제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학회는 완전히 정반대였다. 이것이 같은 종파란 말인가? 그러나 본조님은 똑같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현저한 차이를 만들고 있는가? 노제는 그렇게 생각하며 냉정하게 자담회를 관찰했다. 간부는 어서를 배독하여 지도하고 참석자의 이야기에 도처에 어서의 글얼이 인용되어 있었다. 어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심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 같이 대화하는 광경도 보였다. 학회에서는 어서를 근본으로 모두가 진지하게 어서 연찬에 힘쓰며 대성인의 말씀대로 실천하려 한다는 것인가? 절에서는 어서 연찬을 하자고 호소하는 주지의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절의 행사 때나 주지가 어사한 구절을 강의하는 정도였다. 노지에는 생각했다. 대단하다. 이런 단체가 있었다니.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경탄하게 만든 것은 학현이 광선유포의 사명에 불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며 자진해서 홍교에 면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주지조차도 하지 않았던 절복을 신도인 학현이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감동했다. 또 이때 보게 된 다이바쿠렌게에는 도다 조세이 회장이 쓴 논문 창각회의 역사와 확신이 게재되어 있었다. 그것을 읽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도다도 그리고 초대회장인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도 방법 엄계하라는 유괴를 관철하여 천조 대신에 신차를 거부함으로써 군부 정부의 탄압을 받고 함께 투옥되어 고령인 마키구치가 옥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거기에는 또 한편 종문이 탄압을 두려워하여 신차를 모시고 학회도 신차를 받도록 강요했다는 놀랄만한 사실도 적혀 있었다. 노지에는 너무 놀랐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대성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곳은 창각회다. 학회 이외에 올바른 신심은 없다. 노지에는 홋카이도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다. 창각회야말로 대성인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단체라는 사실을 안 이상 나에게는 단도총대로서 모두에게 그 사실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은가. 광선유포를 위한 실천이 없는 절에서의 신심으로는 올바른 본전을 수지하고 있어도 일생성불은 할 수 없다. 당장이라도 절 전체가 창각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아이베스로 돌아온 노즈에는 그것을 상의하기 위해 후카가와 호류사의 신도인 나카야마 이치로를 찾아갔다. 노즈에는 나카야마보다 17살 연상이며 이미 60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카야마는 노즈의 이야기를 듣고 상기되어 말했다. 노즈에 씨, 실은 나도 창각회의 신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놀란 것은 노즈의 쪽이었다. 아니,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로군요. 그렇다면 든든합니다. 노즈에는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했다. 창각회에 들어가 신심을 배우기로 했다. 노즈에는 단도인 법화강원의 집을 돌며 무엇이 올바른 신심인지, 어째서 학회가 훌륭한지를 호소해 나갔다. 그해 1953년 8월에는 홋카이도에도 학회 간부가 파견되어 학예 지방지도가 실시되었다. 노즈에와 나카야마는 파견 간부에게 협력하여 함께 홍교를 추진했다. 9월 고이아 지부의 지구부장이 아사히카와를 방문했는데 이때 노즈에와 나카야마는 자신들을 비롯한 두 절의 단도를 학회원으로 삼아달라고 청원했다. 그 요청을 들은 도다 조세이는 말했다. 모두를 학회원으로 하고 싶은 두 사람의 마음은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단호한 결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 학회에 들어와도 머지않아 마음이 흔들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의가 확실한 사람만 입회를 허가하면 어떻겠는가. 도다는 어디까지나 신중하게 처리했다. 호센사에서는 해향법요가 열린 자리에서 노제가 모인 신도들에게 창각해 입회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호소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대로 진실한 신심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창각회원이 되어 도다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각회에 들어가는 것은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코 아니란 마음으로는 학회원으로서의 신앙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신척이라도 신심을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 절복할 의욕이 없는 사람은 입회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즈의 말을 듣고 장녀는 술렁였다. 모두 그렇게까지 굳게 결의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소곤소곤 말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죠? 학회 신심은 엄격한 모양인데 그래도 노지혜 씨가 저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학회는 분명 훌륭할 거야. 활동은 힘들어도 공덕이 있다고 단언하잖아. 학회에서 한번 열심히 신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윽고 한 사람이 일어났다. 하겠습니다. 저는 창각회 입회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소리가 나왔다. 결국 호센사와 호리사를 합쳐 34세대에 200명이 입회할 결심을 굳혔다. 그리고 노즈에가 대표가 되어 10월 15일에 도다 조세이 앞으로 창각회 입회 카드를 작성했다. 도다는 종문의 양해를 얻어 11월 3일 입회를 허가하는 입회 허가서를 보냈다. 이 멤버들은 고이아 지부의 직속반이 되었다. 입회한 멤버는 학회의 지도에 따라 근행과 창제에 힘쓰며 홍교로 동분서주했다.
활동을 개시한 사람들은 나날이 생기발랄해져 갔다. 노즈회가 총대를 맡고 있던 아이베스의 호센사 주지는 단도가 학회원이 되는 것을 처음에는 기뻐하는 듯했다. 1953년 11월 8일자 세큐신문에는 호센사의 주지가 노즈회 등의 학회 입회를 축복하고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게재되었다. 많은 사람이 학회원이 되어 절복에 면려하면 그만큼 입신자가 늘어날 테고 또 그만큼 절해하는 공양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지는 결국 학회를 비판하고 조직을 분열시키기 시작했다. 학회원이 되어 근행에 힘쓰고 어서를 배우며 절복도 하게 된 사람들은 악연에 사로잡힌 주지의 시도에 공감하지 않았다. 또 성운에 비추어 대성인 정신에 위배하는 듯한 발언이나 방법 행위가 있으면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단도가 현명해졌기 때문에 승려는 가사의 건의로 위장한 방법과 태만, 속임수를 간파당해 단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주지들은 그런 학회원의 존재가 싫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호센사의 주지는 학회의 비우호적인 단도와 함께 학회원이 된 사람들에게 학회에게 탈퇴하라고 종용했다. 당시 호센사뿐만 아니라 홋카이도 각지의 일련 종종 사원에서 학회의 조직을 분열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중대한 사태였다. 불의불식의 단체인 창가학회를 교란시키는 마의 소업이라 해도 좋다. 당연히 학회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고니시 다케오는 학회 조직의 분열을 즉각 중지하라고 종문 측에 엄중히 제의했다. 결국 홋카이도에서 학회의 대전진을 방해한 것은 다른 종파가 아니었다. 성운에는 외도 악인은 열애의 정법을 파하기 어려우나 불세자 등이 반드시 불법을 파하느니라. 사자 신중의 충이 사자를 먹는다. 어서 957쪽이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대로 불제자인 일련 종종의 승려들이 마의 모습을 드러내 광선유포를 파괴하기 위해 광분했던 것이다. 대다수의 승려가 입으로는 신심이 강한 척해도 광선유포를 실현하려는 결의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보신과 명문 명리가 바로 그들의 일관된 행동 원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방법마저도 태연하게 못 본 척했다. 하물며 남마저도 불러일으키는 절복 등은 결코 하려 하지 않았다. 승려의 가면을 쓰고 대성인의 정신을 죽이는 마사문, 즉 이 마승과 투쟁하는 것이 바로 대성인 제세 이래로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카야마 이치로는 절실히 느꼈다. 학회가 없다면 대성인의 유명인 광선유포는 아주 없어져 버리고 불법의 정신 또한 사멸해버렸을 것이 틀림없다. 학회가 있기 때문에 불법은 소생했다. 학회원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마승의 준동이 그 격렬함을 더한 1954년 여름 도다 조세이가 아사히카와 반총에 참석했을 때 도다는 반장이 된 나카야마에게 시 한 수를 선사했다. 그대가 있어 북쪽의 요새도 견고하리라. 묘법 깃발도 영원히 나부끼리라. 그해 11월 아사히카 지구가 결성되자 나카야마는 지구부장이 되었으며 노지의 도쿠이치는 지구부장 대우가 되었다. 그들은 넓은 홋카이도를 가리지 않고 희희낙낙하며 홍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멤버를 탄생시켰다. 그 동지들에게 많은 공덕담이 생겼다. 그것이 더 한층 홍결을 가속화시켰다. 불법을 알리는데 체험담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고 나카야마는 실감했다. 그리고 체험도 신선할수록 설득력이 있었다. 나카야마는 학회원 중 어느 멤버가 난치병을 극복했다는 보고를 받으면 곧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 비슷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찾아갔다. 눈보라가 치는 밤에도 다양한 체험담의 주인공을 자신의 외투를 입혀 썰매에 태우고 절복하러 갔다. 1956년에는 아사히카와 지부가 결성되어 4개 지구, 39개 반, 2300세대의 진용이 갖추어졌다. 이때 지부장은 노즈에 도쿠이치였으며 지부 부임부장에는 나카야마 이치로의 아내 후미에가 취임했다. 나카야마 이치로는 연장자인 노즈에를 존경하고 협력하며 지부 건설에 힘썼다. 나카야마도 노즈에도 정종 사원의 타락상을 알고 참된 신앙을 바라며 창가학회에 입회한 사람들인 만큼 학회를 위해 어떠한 노고도 아끼지 않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진력해도 그것이 그대로 정법 유포에는 연결되지 않음을 통감한 그들은 학회원으로서 광선유포를 위해 동지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무상의 긍지와 기쁨을 느꼈다.
그래서 나카야마는 고생을 각오하고 자기 집을 활동 거점으로 해합 장소로 전면적으로 개방한 것이다. 야마토 신시는 1959년 아사히카를 처음 방문하여 나카야마 씨 댁에 갔을 때 나카야마 부부가 행복한 표정으로 하케를 위해 진력할 수 있는 기쁨을 말한 광경을 잊을 수 없었다. 그때 나카야마는 이렇게 말했다. 이 불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3000년 전에 한 번 피는 우다마를 만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설해져 있지만 그 불법을 만났다 해도 그게 다는 아닙니다. 저도 본전님을 수지하고 있었지만 신심은 전혀 몰랐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서도 운전하는 방법을 몰라 방치해 두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그런 저에게 올바른 신심을 가르쳐 준 것이 창가케입니다. 올바른 신심을 해서 많은 공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제 자신의 참된 사명도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케를 만난 것 자체가 참으로 존귀하고 굉장한 일이라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세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큰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도 왕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하케원이 되어 신심에 면류하는 것입니다. 아사히카와는 신시의 첫 방문 이후 9년 동안 총지부, 본부가 되었으며 1968년 8월에는 총합본부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 5개월 전 나카야마 이치로와 고락을 함께한 노즈에 도쿠이치는 74세로 세상을 떠났다. 나카야마는 지금 자신을 지켜보는 야마모토 대장의 시선을 뒤로 느끼면서 굳세게 노즈의 목까지 투쟁하여 아사히카와의 난공불락의 강포성을 쌓아 올리겠다는 맹세를 담아 혼신의 힘을 다해 하케가를 지휘했다. 시인간혁명 제13권 136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지컨이었습니다.